네, 오늘 뉴스 이노베이션 파리 올림픽 소식도 준비했고요. 뉴스 브리핑을 평소보다 좀 더 자세히 더 많은 내용으로 보내드리는 확장판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뉴스 브리핑 확장판 그리고 외교, 경제 분야 기자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뉴스 이노베이션 출발하겠습니다. 네, 자 뉴스 이노베이션 출발하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오늘은 좀 자세하게 확장판으로 준비했습니다. 뉴스 브리핑 보도국의 박관우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가 어제 있었고요. 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임명이 됐는데 그 야당에서 탄핵 절차 이제 오늘부터 돌입한 거죠? 그렇습니다. 국회 네. 본회의에 보고됐기 때문에 네. 돌입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번이 탄핵이 네 번째입니다. 예. 방송통신위원장 아시다시피 이동관 또 김홍일 전 위원장에 이어서 이상인 직무대행까지 이번이 네 번째인데 민주당과 함께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등 5개 야당이 나섰습니다. 야당은 오늘 국회 본회의 직전에 탄핵 소추안 당론을 채택하고 국회의안과에 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아, 제출했군요. 자, 그러면 이제 내일 이제 표결하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오늘 이제 대통령실에서 임명장을 받았는데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이 뭐 고생이 많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네, 그렇습니다. 네. 어제 임명되고 오늘 임명장을 받았는데요. 네. 수고가 많으시다. 이렇게 격려를 하면서 그 자리에 배우자 신현규 씨가 함께했는데 윤 대통령 꽃다발을 주면서 잘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어제 임명된 이진숙 방통위원장 곧바로 소집한 전체회의에서 공영방송 이사 네. 또 선임안을 전격적으로 처리했고요. 예. 또 오늘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마는 대통령이 임명에 필요한 KBS 이사 선임안을 어젯밤에 제가 했죠. 공영방송 제거를 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야당은 방통위 2인 체제 공영방송 이사 선임한 것은 위법 또는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 이렇게 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그 전에 그 뭐 이동관, 김홍일 이런 방송통신위원장은 야당이 탄핵안을 이제 발의하려고 하기 직전에 다 사퇴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이진숙 위원장은? 가장 큰 이유는 정부 또는 그 여권 입장에서 가장 시급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이죠. 예. 중요한 현안이 해결됐기 때문입니다. 앵커가 방금 언급한 대로 이준숙 위원장, 김태규 상임위원은 어제 임명된 지 약 10시간 만에 처리를 했고요. 절차를 보면은 야당이 제출한 탄핵안 국회 본회의에 보고가 되면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르면은 금요일 내일 표결을 내일 할 표결하겠군요.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과반 의석을 점유한 야당의 단독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방통위원장 전직과는 달리 탄핵 전에 사퇴는 없다.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예. 헌법재판소 결정을 보겠다는 것이고 기각 가능성이 높다고는 여권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진숙 위원장 사퇴하지 않고 직무정지 상태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을 기다리는 태도고요. 오히려 그 이후에 방통위 업무 추진에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내부적인 계산도 하고 있다.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예. 요즘 국회에서는 이게 유행하는 게 있어요.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 오늘도 네. 그러니까 이제 야당이 무슨 법안을 상정하면 야당이 상정하면 여당이 무제한 토론하고 이렇게 하는데 오늘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지금은 지금입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가 제기한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직법 때문에 조직법.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을 위한 합법적인 의사 진행 방해입니다. 예. 민주당은 국회법을 활용해서 24시간 후에 강제 종료시킨다는 방침이고요. 그래서 야당이 제출한 이진숙 탄핵안을 금요일인 앞서 언급한 대로 오후에 표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이번에도 야당 제출, 야당 단독 표결로 처리될 것으로 보이면서 탄핵안이 통과가 되면은 일단 방통위원장 직무는 정지가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헌법재판소 결정을 기다려야 되고 이 경우는 최장 4개월 이상 그러니까 방통위가 11월 지금이 8월 1일이니까요. 8월 1일이죠. 11월 말까지는 장기간 업무가 마비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자, 다음에 또 이게 중요한 뉴스인데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용산 전자상가 업체들이 줄도산 위기에 처해 있어요. 왜냐? 이 전자상거래 업체 티몬과 티메프의 위메프죠. 위메프. 위메프의 피해 규모가 지금 정산 미정산 사태 때문에 정산이 안 되고 있는 사태 때문에 2조 원이 넘어섰기 때문에 야, 이 경찰이 아니죠. 검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죠. 네.
지금 규모가 2조 원 말씀하셨는데요. 예. 지금 뭐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전담 수사팀을 검찰이 구성을 했고 4일 만에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팀원과 말씀하신 위메프 그 정산 지연 사태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벌인 거죠. 예. 그래서 그 본사 사고는 비롯해서 모회사 QN그룹의 구영배 대표 자택 또 경영진의 자택에 대해서도 수색을 했습니다. 팀원 본사하고 위메프 본사 또 관련 법인도 있습니다. 예. 사무실 7곳에 대해서도 오늘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앞으로 이제 압수한 컴퓨터 하드디스크 또 회계 자료 등을 분석하고 또 휴대전화 특히 예. 휴대전화 확보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뭐 혐의가 어떤 게 적용이 되죠? 이런 업체에 대해서? 지금 우선은 그 횡령, 배임, 횡령. 뭐 사기 등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예. 그동안 이제 무리한 사업을 확정했다는 정황이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결제 대금 또 판매자에게 줘야 될 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엊그제 구영배 쿠텐 그룹 대표 국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정무위원회에 출석을 했는데 예. 답변을 통해서 그동안 기업 인수 과정에서 팀원과 IMF 자금을 끌어다가 썼다 이렇게 진술을 했고요. 구체적으로 지난 2월에 예. 1억 7,300만 달러 예. 한국 돈으로 2,300만 원입니다. 북미 또 유럽의 온라인 쇼핑몰 위시라고 있습니다. 위시를 인수하는 과정에 사용했다는 진술을 했습니다. 예. 자, 이제 다음 내용을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시청역 앞에서 9명이 사상자가 난 그 역주행 사고 있었잖아요. 이 수사 결과 나왔는데 역시 운전자의 운전 미숙 때문이다 이렇게 나왔죠. 그렇습니다. 서울 남대문 경찰서 유재혁 서장이 오늘 발표한 내용인데요. 수사 결과 시청역 역주행 사고 가해 운전자 68살 예. 차모 씨가 운전 조작 미숙으로 발생한 것으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예. 특히 차씨 차량에 그 사람이 다니는 인도의 행인을 칠 때 시속 그렇죠. 107km까지 예. 올라간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피의자는 차량 결함에 의한 사고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지만은 피해자 주장과는 달리 운전 조작 미숙 경찰의 그동안의 수사 결론입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나 국과수의 감정 결과에서도 이제 그 뭐 차의 기계적 결함이나 이런 건 없었다 그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급발진이나 뭐 이런 원인 되는 거. 가속 장치 이제 예. 차가 달리려면은 그리고 제동 장치 브레이크 기계적 결함은 없었고요. 예. 사고 기록 장치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정상적으로 기록이 됐다. 국가수 감정 결과고요. 특히 그 사고 기록 장치를 분석한 결과 예. 피의자 차 씨가 그 주장과는 달리 제동 페달 브레이크 오. 사고 발생 5초 전부터 사고 발생까지 작동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브레이크를 밟으려고 하다가 가속 페달을 밟았다. 이렇게 봐도 되는지요, 그러면? 현재까지는 경찰 수사 결과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좀 전문 용어로 변이량이라고 있습니다. 예. 엑셀을 밟으면 나타나는 수치적인 작동인데요. 엑셀 변이량이 최대 99%에서 0%까지 나타났는데 사고 당시 피의자가 신었던 오른쪽 신발 바닥에서 확인된 정형 문양이 있습니다. 그 엑셀과 서로 일치한다는 분석 결과도 나왔습니다. 예. 자, 이제 올림픽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파리 올림픽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선전을 이어가고 있는데 그 뒤로 갈수록 또 메달이 안 나올까 혹시 이런 걱정도 저는 좀 있는데 네. 우리 불자 선수들 활약이 대단하다면서요? 펜싱에 불자 검객이 있습니다. 예. 구본길 선수인데요. 예. 또 오상욱 선수가 있습니다. 펜싱은 아시다시피 이 플레레 또 에페 샤브르가 있습니다. 샤브르? 네, 사브르. 이번에 예. 남자 샤브르 대표팀 금메달을 땄고요. 확인하면은 불자 선수 오상욱, 구본길 그리고 박상원, 도경경 등 4명으로 구성된 팀입니다. 세부 종목은 펜싱의 기본적인 방법, 경기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각각 다른 검을 사용하면서 예. 공격할 수 있는 포인트, 유효 부위도 서로 다릅니다. 예. 우리 펜싱 사브르 남자 대표팀 단체에서 불자 선수는 이제 구봉길 선수고요. 네. 오상욱 선수는 불자 선수는 아닌 걸로 제가 네.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양궁의 그 선수가 있잖아요. 우리 불자 선수. 네. 김재덕 선수가 3년 전이죠. 파리 올림픽에서는 또 금메달 땄었어요. 그때는 고등학생이었고 네. 이번에 또 금메달 땄잖아요. 예. 제가 다시 확인해 보니까요. 예. 도쿄 올림픽에 이어서 이번 예. 파리 올림픽에서 김재덕 선수 금메달을 획득을 했고요. 그렇죠. 또 지난달 엊그제 30일 결승전인데 개최국
프랑스 파리 이 선수를 이기고 값진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배드민턴에서는 불자 선수가 또 선전을 하고 있어요? 있고요. 예. 최유정 선수 예. 또 혼합복식 4강에 진출해서 메달에 도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역도가 있는데요. 역도에도 불자 선수들이 있어요. 특히 그 이혜경 선수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혜경 선수도 금메달 후보고 그다음에 이수연인가요? 김수연 선수인가요? 김수현 선수. 김수연 선수 이렇게 있습니다. 네. 7일 다음 주 수요일 전리상 입추인데요.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불자 선수들은 아무래도 이 정신 수양이 잘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유리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제 네. 알겠습니다. 뭐 특별히 더 할 얘기 있습니까? 박관우 기자. 네, 오늘 주요 뉴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주요 뉴스를 10분 이상 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 박관우 기자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순서는 친절한 외통수 시간입니다. 전영신 외교통일 전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일제 강점기 조선인 강제 노역 현장인 사도광산이 결국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는 소식인데요. 전영신 기자, 세계유산에 등재됐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예상대로인가요? 예상대로? 등재됐죠. 예. 등재된 게. 유튜브로 저희가 사진을 좀 띄워드리겠습니다. 니카타 현에 있는 사도광산 입구 또 갱도의 모습도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근현대까지 채굴 작업이 벌어졌고요. 예. 조선인이 약 1,500명 정도가 동원이 된 걸로 강제 알려지고 동원이죠? 있습니다. 그렇죠. 예. 하지만 일본 정부가 이제 사도광산을 유네스코에 등재를 추진하면서 유산 시기를 에도 시대, 그러니까 16세기에서 19세기 중반으로 한정을 해서 일제 강점기 강제 노역 시기인 이 근대를 배제했었는데요. 이에 우리 정부가 전체 역사를 반영해야 된다 이 요구를 예, 그렇죠. 이어왔고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이제 유산 등재를 결정할 때 이 컨센서스 만장일치가 관례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반대를 하면은 등재가 사실상 어렵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의 요구를 일부 반영을 해서 전시관을 마련을 하기로 한 겁니다. 마련하기로 한 거군요. 전시관이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벌써 설치가 됐습니다. 설치가 됐습니까? 예,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정부가 요구를 했는데 이 전시관에 우리 그 강제 노역이라는 그 역사적 사실 이 내용을 찾기가 어려워요 거기서. 예, 일단 강제 동원, 뭐 강제 노역 이런 단어는 없어요. 일단 그 전시관 제목을 좀 보시면은요, 예. 조선반도 출신자를 포함한 광산 노동자의 생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3자가 이 제목만 봐서는 그냥 뭐 한국인들이 일본 광산에 취업을 해서 좀 그럴 수 일을 있죠. 노동자로서 일을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원래 일본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표현을 징용공이라고 했거든요. 징용공? 근데 징용이라는 말에도 사실 강제성이 좀 있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피해자들이 피해를 보상해달라 이렇게 소송을 잇따라 제기를 하면서 일본 정부가 이제 동원의 강제성을 어떻게든 좀 감춰보려는 뜻에서인지 지난 2018년부터 징용공이라는 표현을 빼고 구조선반도 출신 노동자로 표현을 바꾼 겁니다. 예. 그럼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강제로 동원해서 강제로 노동을 시켰다 이런 내용은 전혀 전시관에 담기지 않은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보면 전시 이 세부 설명에 징용이라는 표현이 나오기는 해요. 또 관알선 모집에 조선 총독부가 관여를 했다 이런 내용이 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명징한 표현이죠. 강제 동원, 강제 징용, 뭐 강제 노역 이런 표현은 없고요. 일본은 이 당시 한반도가 일본의 영토였다. 그리고 전쟁 중에 자국민 징용은 강제 노동이 아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이다. 뭐 그런 논리를 펴고 그런 있어요. 논리죠. 예. 그러니까 군함도 아시죠? 알죠. 군함도가 영화 있었죠. 영화. 예, 2015년에 세계유산에 등재가 됐는데 그 당시에는 그래도 일본 대표단이 강제 노역, 강제 동원을 인정을 했었는데 그것보다도 후퇴한 셈이 됐습니다. 예. 지금 군함도 얘기했는데 군함도도 지금도 여전히 논란입니까? 이 그렇습니다. 부분도? 예, 일본 사람들은 하시마 탄광이라고 하는데 이 군함도를 2015년에 세계유산으로 등재를 한 뒤에 이 약속을 2020년이 돼서야 지킵니다. 그것도 이제 유산의 소재지가 아닌 도쿄에 산업유산정보센터라는 것을 만들었는데요. 이 산업유산정보센터는 일본 근대산업시설에서 이런 이 조선인들이 차별을 받지 않았다. 뭐 이런 또 왜곡된 주장만 늘어놓아서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지금 얘기 들어보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일본이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은데 우리 정부는 이 강제 노역이라는 표현을 빼도 된다는 것에
그럼 합의를 해준 겁니까? 예, 이번에 이 부분이 가장 지금 관건이 되는 것 같아요. 논점이 되고 있는데 일본 언론들은 일단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우리 네. 정부가 예. 강제 노동 표현을 넣지 않은 걸 합의해줬다. 이렇게 합의해줬다? 보도를 했고 예, 예. 대신에 상설 전시관을 마련을 하고 또 한반도 출신자 1,500명이 있었고 노동 환경이 가혹했다는 거를 이제 소개하는 선에서 일본 측의 제안을 수용했다는 게 일본 언론들의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외교부 당국자는 뭐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부인을 했습니다마는 예. 그 군함도 당시에 강제성 표현이 정리가 된 만큼 이제는 어떤 그런 표현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이행이 중요한 거다. 실제 전시 내용을 한일이 협의할 때 우리 측에선 강제성이 분명히 드러나는 많은 내용들을 담아줄 것을 요구를 했고 일본 측이 최종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수용을 한 게 지금의 전시 내용이다. 예. 협상은 막판 타결됐다. 한일 간의 합의는 막판까지 불투명했고 최종 단계에서 모든 것은 합의가 됐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게 무슨 소린지. 그래서 외교부 당국자한테 다시 물었습니다. 예. 우리 정부는 강제성과 관련된 전시 문구가 그렇다면 충분하다고 보는 건가? 이 질문에 보완할 부분을 보완을 하고 확인을 해서 지속적으로 제반 사항에 대한 협의를 이어가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요. 근데 예. 이 답변은 오늘 또 정정을 했어요. 예. 해당 사안은 전시물의 상태 개선을 위한 일본 정부와의 협의가 있을 거고 내용에 관한 협의는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전시물의 강제징용 관련된 내용을 추가하거나 보완하는 것은 이미 우리 정부의 손을 떠난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예. 막판까지 불투명했는데 최종 단계에서 합의가 됐다. 이 말을 예. 2번인가 3번 반복을 했어요. 관련 당국자가. 음.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그럼 막판에 뭐 지시가 있었던 거냐 뭐 이런 의문들을 낳고 있는데 그렇군요. 속 시원한 정부 측 답변은 어렵겠죠. 예, 지금 일본은 축제 분위기죠. 축제 분위기인데 우리 측에서 강제성이 분명히 드러나는 많은 내용을 요구했다 이렇게 했는데 그 요구들이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되는 흔적들이 있습니까? 네, 전시관에 이제 조선인 노동자를 일본어하고 영어로 소개를 해놓고 있습니다. 한반도 출신자를 포함한 노동자의 전시 중 가혹한 노동 환경이라는 예. 표현이 있고요. 또 한반도 출신자는 한 달 평균 작업일이 28일이었다. 뭐 이렇게 소개하는 내용도 있었고요. 조선인 노동자는 삭암, 그러니까 안반에 구멍을 내는 거죠. 구멍을 예. 내서 화약을 채우는 일, 상당히 위험한 일이죠. 또 지주라고 해서 갱도 내에 기둥을 세우는 일, 이것도 상당히 위험한 일이죠. 또 채굴한 광석을 사람의 힘으로 운반하는 작업, 이런 것들을 맡았다고 하는데 일본인들에 비해서 더 많이 힘들고 더 많이 위험한 일들을 해야 했던 거죠. 이런 내용들은 담겨 있습니다. 예. 그래도 어쨌든 이제 강제동원이라는 표현이 없다고 봐야 한다면 우리 정부가 강제동원 이 표현 명기를 요구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된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 정부가 강제동원 누락에 합의를 한 거라면 매국이다. 제2의 경술국치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나서서 정부에 소명을 요청하기까지 했죠. 보십니까? 예. 과거 군함도 때 강제동원을 인정했으니 사도광산 때는 별다른 언급이 없어도 인정하거나 다름없다는 논리도 완전히 틀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예. 따라서 이 부분은 우리가 물러설 수 없는 확인을 거쳐야 되는 우리의 역사입니다. 예. 다만 주한 일본 대사관이 한 언론에 답변한 내용으로는 강제노역은 군함도 때 입장을 계승하고 있다고 밝히기는 했지만 이게 예. 이제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예. 보기엔 부족함이 있고요. 그렇다면 전시관에 추가적으로 더 반영이 돼야 되는 거죠. 역사의 피해자들이 짊어지고 있는 억울함 국가가 대변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죠. 일본은 늘상 자신들의 어떤 역사적인 만행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감추기에 급급해 왔습니다. 심지어 군함도 역시 당시의 전체 역사를 알리겠다고 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고요. 일제의 징용은 이미 1999년에 국제노동기구가 강제노동이라고 인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한일 간의 관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도 역사적인 해석을 달리할 수는 없는 일이겠죠. 예. 일본 내부에서 우리가 요구한 이런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얘기는 안 하고 있지만 이 사도광산의 부정적인 측면을 마주해야 한다 이런 내부 예. 목소리가 있긴 있습니까?
이데 아키라 예. 가나자와대 교수가 이제 세계유산 문제에 정통한 인사인데요. 요미우리 신문에 전체 역사 전시는 세계유산의 주류적인 사고방식으로 사도광산도 허물을 계속해서 마주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마수라 고이치로 전 유네스코 사무총장도 인류의 역사는 밝은 면뿐 아니라 전쟁과 노예 이런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 않도록 해서 평화에 이바지하는 것도 예. 세계유산의 중요한 역할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자, 일본이 이행했다고 했던 사도광산의 조선인 노동자 전시실 이건 어떻게 꾸며져 있습니까 지금? 기자들 몇몇이 다녀온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전시관은 이제 사도광산에서 캐낸 채굴품을 분류하던 부유선 광장 바로 옆에 아이카와 향토박물관 내에 전시 공간이 마련됐고요. 2층에 있습니다. 네. 면적이 약 22제곱미터. 작다면 작다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내부 패널도 급조해서 만든 것처럼 다소 허접하다고 해야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그 9월에 무슨 노동자 추도식이 있습니까? 예, 짧게 좀 얘기해 주시죠. 추도식을 갖겠다는 건데 예. 이 형식과 규모로 추도식을 어떤 형식과 규모로 개최를 할지 여기에도 어떤 인사들이 참여할지 이것도 좀 봐야 되고요. 예. 시민단체들은 추도식하려면 정확한 대상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조선인 피해자들의 명부를 공개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일본이 실행하기에는 만무하겠지만 명부의 존재가 있다면 반드시 공개가 돼야 되는 부분이겠죠.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친절한 외통수 전영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은 이슈와이 킥 순서입니다. 저출생 국가 비상 사태를 선포했다는 거, 선언했다는 거 정부가 알고 계시죠? 최근에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이 그 기초단체들을 대상으로 특히 인구가 줄어드는 네. 단체를 대상으로 생활인구 조사했는데 이게 어떻게 나왔냐 하면은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화엄사랑도 관련 있는 얘기들이 있는데 네. 박성영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이 제가 좀 간략하게 얘기했습니다만 네, 네. 여기 조사한 거 보니까 생활인구, 등록인구, 체류인구 이런 말이 나와요. 네, 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이게 인구를 정확하게 규정을 하면은 주민등록 인구가 실질적인 등록 인구고 거기 사는 분들. 그렇죠. 예. 여기에는 외국인도 들어가고 주민등록 인구도 들어가는데 하나 더 들어가는 게 해당 지역에 하루 동안 머무른 시간의 총 합이 예. 24시간 중에 3시간 이상 월 1회 이상 방문자 오. 를 포함을 해서 생활 인구로 규정을 했고 네. 이번에 처음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체류 인구는 생활 인구의 범주에 들어가는 거고 예. 등록 인구도 이 생활 인구 안에 들어가는 거죠. 이게 1사분기 생활 인구 첫 조사인데 예. 행정부 안전부하고 통계청이 지난 1월부터 3월 사이에 89개 인구 감소 지역, 우리가 쉽게 인구 소멸 지역이라고 하죠. 많을 텐데 아주. 그렇죠. 그죠? 예. 예. 이 조사를 했는데 예. 여기에 행안부 주민등록 자료하고 법무부 외국인 등록 자료가 들어가는데 하나 더 특이한 게 있습니다. 예. 이 전국의 통신 3사에 이 89개 인구 감소 지역의 기지국에 잡힌 예. 모바일 자료를 여기에 보정을 해가지고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정확하겠죠. 예. 그러니까 진짜 아까 얘기했듯이 뭐 한 달에 하루 3시간 이상 그렇죠. 한 달에 한 번은 오고 네, 저도 그러면 체류인구에 어디 들어가 있을 텐데요. 저도 그렇죠. 거기 갔다 네네. 왔으면 그러니까 기지국 통신사 기지국 모바일 데이터 정확하겠는데요. 그럼 네, 그렇죠? 조사 결과가 나왔죠. 그렇죠. 예, 이 3월 현재 이 생활 인구 우리나라 생활 인구 89개 지역에 2,500만 명이었습니다. 맞네요. 이 가운데 체류 인구는 약 2천만 명. 근데 주민등록 인구는 약 500만 명, 490만 명. 그러니까 체류 인구가 등록 인구의 4배 가량 많았습니다. 자, 이 지점에서 주목되는 게 예. 아까 모바일 이동 정보로 예. 보정했다고 그랬죠. 전남 구례군의 체류 인구가 등록 인구의 18.4배. 그러니까 2만 명이다 하면은 약 20배 가량의 인구가 1월부터 3월 사이에 구례를 다녀가고 머물렀다는 겁니다. 네. 그 다음이 강원도 양양 10.2배, 경남 화동군이 10배 순으로 많았고 상위 10곳을 봤더니 가평, 옹진, 고성, 경북 청도, 평창, 영덕, 담양 등이었습니다. 이 인구 감소 지역이니 이 등록 인구는 당연히 감소 추세고 그렇죠. 그런데 체류 인구는 조사 기간이 겨울이지 않습니까? 네. 봄으로 넘어오는 타임인데 2월 설 연휴, 3월 봄철까지 겹치면서 증가 추세였죠. 등록 인구하고 크로스가 되는 거죠. 예, 지금 보니까 이제 명소가 많은 지역인지 이게 체류인구가 높은 네, 것 네. 같은데 네. 얘기한 대로 설 명절이 있었고 올해 네. 초에 그리고 봄철 이런 게 상충객이죠. 상충객이라고 그러죠. 네, 네. 이게 체류인구 증가에 영향을 미쳤습니까? 예, 보면은 일단 그 계절적인 요인도 있고 가장 중요한 건 상위 구례, 그다음에 양양, 하동군을 보면은 태백산, 지리산,
그리고 바다를 끼고 있고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건 구례에는 지리산 천연고찰 화엄사가 있고 예. 천은사가 있고 사성암이 있고 양양에 가면 또 낙산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하동에 가면은 쌍계사가 있고 쌍계사. 예. 바로 이런 절들이 문화유산과 같이 겹치고 가장 중요한 건 지자체의 의지의 문제인데 또 뭐 섬진강 산수유 축제나 섬사의 홍매화 들매화 사진 콘테스트 이런 게 있었습니다. 네.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제도과 김용민 주무관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이번 거는 이제 통신 데이터 기반으로 위치 기반으로 이제 선정을 내다 보니 이 3월달 기준의 체류 인구 배수를 이제 한 거기 때문에 구례군 같은 경우는 이제 3월달에 이제 축제가 있었거든요. 원래 양양 같은 경우는 이제 관광 자원이 좀 풍부한 지역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화엄사의 홍미와 들미와 축제, 모기장 음악회 뭐 여러 가지 많죠. 음악회 많고 네. 섬진강의 산수유 축제 네. 이런 것들이 체류 인구에 영향을 미치네요. 그렇죠. 이 상위권을 차지하는 체류 인구가 많이 상위권을 차지하는 구례 같은 경우는 지리산, 섬진강이라는 자연유산이 있고 천연고찰 화엄사 그리고 또 천연기념물인 홍매화 들매화, 천은사, 사성암 이 전통문화유산 있죠. 예. 그러면 이게 원형 콘텐츠라면은 사진 콘테스트나 산수유 축제와 같은 이벤트들이 스토리텔링이 버무려져서 이 조사 기간에 결합이 됐다는 겁니다. 이 행안부하고 통계청도 바로 이 점을 주목했습니다. 네. 구례가 1월 3월 조사 기간에 이 홍매화 들매화 경한 화엄사에만 25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2021년 봄에 5만 명, 예. 그리고 지난해 봄에 10만 명, 그리고 올해 봄에 25만 명, 화엄사만 다녀갔습니다. 예. 기하급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연 그리고 전통문화 유산 그렇죠. 이런 거를 결합시켜서 적절하게 그 아이템을 만들어서 축제해야 된다. 네. 그게 체류 인구 증가를 가져오네요. 그런 걸 보고 이제 스토리텔링, 스토리텔링이라고 콘텐츠로 활용하는 예. 사업인 거죠. 예. 이 지리산 화엄사 같은 경우는 국보, 천연기념물 이런 원형 콘텐츠에 3월 말씀하신 홍매화 들매화 개화에 맞춘 사진 콘테스트, 요가 대회 8월 이달이죠. 모기장 영화음악회. 모기장. 그리고 10월에는 가을 화엄문화제. 이게 이제 축제라는 그 스토리텔링이 가미됐고 마찬가지로 구례군도 여기에 맞춰서 하는데 지난해 화엄사만 미디어 노출 효과를 봤더니 경제적 가치가 82억 원이었습니다. 이게 공중파, 뭐 그다음에 뉴스 프로그램, 문화 프로그램, 온라인 인터넷 포탈, 그다음에 유튜브나 파워블로그에 노출된 지린사 화엄사만의 키워드 이미지인데요. 이런 가치 창출이 이 구례하고 같이 결합이 돼서 구례 지역 전체로 확산이 된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체류 인구 18.4배의 어떤 그런 효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예. 내일 모레 또 모기장 음악회 화엄사에서 그렇죠. 열리는데 음악회가 아니라 영화 음악회. 네, 네. 예. 다른 지역이 이런 지금 사례들 참고할 만한데요. 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저 강원도 양양 예. 하동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등록 인구가 최소 2만에서 많아야 5만 명 정도인데 예. 체류 인구는 10배, 20배 가량 나오면은 예. 거리는 사실 서울이나 도심 예. 거리에서 보는 카페와 식당들이 굉장히 성업을 하고 인파가 있습니다. 몰리겠군요. 그렇죠. 예. 근데 이들 지역을 자세히 보면 관광, 그다음에 스포츠, 전통문화, 문화유산을 활용한 다양한 즐길거리가 풍성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양양만 해도 서울 양양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예. 서핑이나 관광이 풍성하게 이루어졌고 하동 구례 바로 옆에 하동 있죠. 지리산 섬진강, 하동 세계 차 엑스포 예. 이런 부분들이 월등했던 겁니다. 행안부 균형발전제도과 김용민 주무관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이제 생활인구 산정을 저희가 이제 제도를 도입한 이유도 이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중앙이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지역에 이제 이 지역 활성화할 정책을 이제 거기에 맞춤형으로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제도를 도입한 거거든요. 예, 지자체 그 문화 공보실인가요? 그 네. 노력이 대단히 굉장히 홍보 많이 하더라고요. 단체장의 예.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그렇죠. 이제 예. 이게 중요한 게 1분기 조사인데 2분기 조사는 여기에 카드사의 사용 실적, 그다음에 신용정보사의 어떤 직장 정보까지 들어가면은 카드 사용 내역도 결합이 됩니다. 그러면은 훨씬 더 체류 인구의 정밀도가 높아가지는 거고 바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정책들, 인구 정책들이 디테일하게 다가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용민 주무관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예. 이제 2분기 때부터는 이제 그 카드 데이터라든지 추가적으로 이제 더 확보를 해서 좀 더 이제 지역에서 이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자꾸 개발하고 그게 맞게 이제 통계를 산출할 예정이거든요. 지역에서 이제 자기네 지역이 부족한 점이 뭔지
잘 되고 있고 많이 오시는 분들한테 어떤 그런 편익을 더 제공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발굴하려고 지금 생활인재가 산정을 하는 거거든요. 예, 이런 그 성과를 바탕으로 중장기 인구 대책이 나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슈 하이킥 박성용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날씨 오영애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고 대부분 지역 폭염경보입니다. 찌는 듯한 가마솥 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가 나타나겠고 낮에도 최고 체감 온도가 35도 내외로 올라 매우 무덥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 광주 27도, 강릉 29도 예상되고 낮 기온은 서울과 춘천 32도, 청주와 남원 35도, 대구는 3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 오후부터 차츰 벗어나겠습니다. 따라서 대체로 흐린 가운데 경기 북부 지역은 새벽부터 그밖에 수도권과 강원 내륙과 산지, 충청권은 오전부터 가끔 비가 내리겠고요.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비의 양 대체로 5에서 40mm가량 되겠고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만 많겠습니다. 오후부터 저녁 사이 남부 내륙과 제주도에는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